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밤에 우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혁명은 어떻게 나폴레옹을 만들고 몰락시켰는가? 이거부터 한번 가보죠. 자, 나폴레옹 시대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프랑스 혁명 있고서 나서 10년쯤 지나면 집권을 하게 되는 거니까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폴레옹 시대를 이해하는 유럽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 당시에는 프랑스와 아덜즈, 그죠? 유럽 전부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독일과 아덜즈죠, 그죠? 독일이란 나라와 나머지 유럽이 부닥쳤다면 이때는 프랑스란 나라랑 나머지 나라들이 부닥쳤던 것이 바로 이 시대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1차,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아덜즈 유럽이죠. 그죠? 독일이 사실 나머지 다 바르는 거잖아요. 1차 세계대전도 독일이 손잡은 애들은 헝가리, 오스트리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럽하고 박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도 합한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태리밖에 없죠, 유럽에서. 나머지 유럽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나폴레옹 때보다 변하는데 전쟁의 형태가 총력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쟁의 인구수예요. 그래서 이 당시 19세기 전반까지는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엔 인구가 많아지는 게 잠깐 영국이 역전했다가 결국은 독일이 제일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인구가 제일 어디가 많습니까? 독일이 제일 많죠. 그래서 독일이 제일 강국이 되는 거예요. 독일이 인구가 제일 많아지는 데는 우리가 이 독일 중심의 산림지방이 개간이 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18세기 중반부터 독일이 히트를 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독일이란 나라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가보죠. 프랑스를 이 당시에는 그냥 프랑스가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이해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 게 프랑스랑 나머지 애들이 프랑스를 묶기 위해서 모든 유럽이 동맹을 맺어요. 저걸 몇 번이나 맺을 것 같습니까? 저게 7차 동맹까지 갑니다. 저 시대는 그냥 프랑스와 아덜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이 당시에 제일 두려운 게 뭐가 되겠습니까?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전파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지금 무사했어요. 촛불혁명 했죠? 제일 두려운 나라가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일본하고 북한이 되겠죠. 그죠? 얘네들도 우리도 촛불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런 시대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공화정 한 국가와 나머지 왕정들의 연합체가 유럽 내내 수십 년을 싸웠던 거다. 그래서 1792년,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 20몇 년 동안 이루어져서 1815년에 드디어 어느 전투에서 여러분 그 제왕국 동맹이 이깁니까? 다 아시겠지만 드디어 워털루 전투에서 사실 왕국의 동맹이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프랑스가 끝나버리고 공화정의 이념이 사라지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1815년에 드디어 유럽의 비인 체제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비인 체제가 이루어지고 비인 체제가 바로 오스트리아 비인에서 열리고 저게 1815년이거든요. 그래서 1815년에 자, 우리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미우니까 왕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프랑스 조졌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못 조지다가 드디어 1815년에 나폴레옹 조지면서 진짜 조져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제 왕들끼리 뭐 했습니까? 연합을 했죠. 그걸 갖다 우리 무슨 체제라고 그러죠? 비인 체제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왕들끼리는 별로 싸울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이제 비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세기를 갖다 뭐라 표현하면 The Peace of Ages라고 그러죠.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바로 19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를 둘러싼 전쟁이 터지는 1차 세계대전 전전까지는 사실 유럽에 거의 100년간의 평화가 찾아오죠. 근데 그 평화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좋았던 평화가 아니라 공화정의 혁명을 막고자 하는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평화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19세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괄됐죠? 뭐 다 아시는 얘기시겠지만 모르실 거예요. 자, 19세기 초반 유럽의 인구 보면은 러시아는 사실 빼야죠. 이걸 빼고 나면은 프랑스가 이제 다 먹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인구를 보면 프랑스 인구가 3천만이고 나머지 유럽 인구가 1억 3천만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3천만이 나머지 유럽 인구 1억 3천만하고 싸웠던 전쟁사가 바로 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어디가 이겼어요, 애들? 거의? 프랑스가 이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최전성기 때 다 먹었던 영토입니다. 직접 지배한 것도 있고 간접 지배한 것도 있고. 보시면 못 먹은 나라가 그냥 딱 나와요. 어디예요? 네, 딱 두 개입니다. 하나 영국, 하나 러시아. 이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영국하고 러시아 빼고는 다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여러분 전부 다 쓸었었습니다. 유럽을 경화시킨 전투.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원래도 유명하긴 하지만 이제 1799년에 구테타를 일으켜서 브리메리 18일이라고 그러죠. 구테타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이제 드디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이제 전쟁을 갖다 이제 세계 국가랑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제일 먼저 유럽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게 바로 이탈리아 전투입니다. 자, 이탈리아 전투인데 원래 뭐냐면 이건 1800년이죠. 4년 전에 1796년에 어떻게 됐었냐면 나폴레옹이 먼저 이태리를 가서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 프랑스에서 이태리로 쳐들어갈 때 어떻게 쳐들어갔냐면 이렇게 해안가를 타고 와서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를 장악했냐면 제노바를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이 물러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에는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프랑스 군대가 있었겠죠. 이태리는 이 당시에 누구 땅이에요? 전부 다? 없어요. 그냥 남방 여기. 뭐 그냥 이태리는 독립을 아직도 못한 상태니까. 독립이라기보다는 통일을 못한 상태니까. 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1800년이 다시 됐거든요. 자, 그러면 1800년이 딱 됐는데 오스트리아 군대가 위에서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군대 12만이 쳐들어오니까 여기는 무슨 군대가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프랑스 군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를 나폴레옹이 구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하시겠죠? 자, 어떻게 갑니까, 나폴레옹이?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두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 보면 바다에서 포격을 맞을 수 있죠. 첫 번째 위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 한번 나폴레옹한테 발렸죠. 1796년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군대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는 이걸 격파하고 갈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여기서 바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로 알프스를 먹는 거예요. 물론 알프스 넘을 때 사실 이런 말 타고 넘지 않았다는 거 다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실제로는 귀염둥이처럼 노새 타고 넘었다. 이거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은 나폴레옹이 너무 왔거든요. 누구 구하러 갔었죠? 여기 제노바에 있는 프랑스 군대 구하러 갔잖아요. 여기 있던 장군의 이름이 마사네거든요. 근데 딱 갔더니 알고 봤더니 항복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썰렁하죠, 그죠? 항복했는데 그럼 얘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나폴레옹한테? 아니요, 엄청 칭찬받고 상 받습니다. 너 덕분에 전쟁을 이겼다. 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항복한 게 아니라 60일 동안 항전을 하다가 식량이 떨어져 갖고 그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또 주위에서 보는데 항복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는 항복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려주세요가 항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 때는 일종의 컨트랙트, 계약입니다. 오케이? 항복이라는 게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나 항복할게. 그래서 항복을 갖다가 협상을 벌입니다. 저 당시에는. 그래서 하도 항복을 안 해가니까 간신히 항복을 받아냈죠. 그래서 그 항복 조건이 뭐냐면 군기와 무기를 다 가지고 전쟁 그만둘게. 근데 내 무기 건들지 마. 군기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팔군 뭐 이런 거 군대 갔다 오신 분. 이것도 니네 가져가지 마. 이거 다 들고 우리 행군에서 돌아갈게. 건들지 마라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복을 한 게 아니죠. 그 바람에 얘가 항복을 이렇게 오래 하는 바람에 나폴레옹이 넘어와서 뭐를 정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서 싸웠던 전투가 바로 마렌고 전투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당연히 나폴레옹이 승리를 거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스트리아를 격파시켜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경악을 하는 거죠. 왜? 한니발 이후에 처음으로 어디를 넘어? 알프스를 넘어 승리한 나폴레옹. 이렇게 뒤로 칭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이제 나폴레옹을 진짜 나폴레옹답게 만든 전투는 바로 저 울름 전투입니다. 저게 사실 나폴레옹한테는 가장 중요한 전투입니다. 자, 보시죠. 나폴레옹의 불구대천지 원수는 어느 나라예요? 영국. 알겠습니까? 이 당시 유럽의 패권을 갖고 누구랑 싸운 겁니까, 여러분? 영국하고 싸운 거예요. 자, 유럽의 패권을 갖고 영국하고 싸우는데 나폴레옹 영국에 못 미치는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못 미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식민지. 이미 식민지는, 여러분, 유럽은 이미 네덜란드를 꺾었죠, 이 당시에. 18세기 초반이 되면은 뭐가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 16세기는 누가 왕이었어요, 유럽에? 스페인, 그죠? 그 다음에 17세기 되면 스페인이 몰락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당으로 누가 잠깐 다퉈요. 네덜란드하고 영국이 다투는 거예요. 거기서 처음엔 누가 이깁니까? 네덜란드가 이기죠.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깁니까? 영국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륙의 강자로 떠오르는 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프랑스하고 영국이 정말 라이벌이죠. 당연히 영국은 뭐가 강하다고 그럽니까? 해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뭐가 강하다고 그럽니까? 육군. 자, 그럼 나폴레옹의 소원은 뭐냐면 얘를 발라야 돼요. 그죠? 그럼 얘를 바르려면 얘네를 쳐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얘네를 쳐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네를 쳐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 타고 뭐를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도보 해협을 건너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볼리오뉴라는 곳에다가 여기다 9만 병사를 갖다 깔아 놓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양동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나폴레옹의 군사들은 다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가 있었겠죠. 그럼 영국으로서는 괜찮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죠? 그러면 영국은 뭘 해줘야 되겠어요? 얘네들 쳐들어오니까 우리 혼자서 싸우는 것보단 해군은 우리가 싸울게. 우리가 넬슨 제독 보내서 싸울게. 걱정하지 마. 대신에 이 군대를 빼돌리려면 누구를 꼬셔야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그렇죠. 여기 있는 세 나라를 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 위쪽에 있었던 갈라지죠. 프로이센. 이 당시의 강국은. 오케이? 새로 신흥국가로 들어오는 프로이센.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누가 있겠습니까? 러시아. 얘네를 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영국하고 러시아는 사이가 나빴었는데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영국하고 러시아도 손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한테 전비를 제공해줘요. 영국이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줘갖고는 야 나폴레옹 쳐들어가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먼저 여기에다 진을 칩니다. 이게 울룸이란 곳입니다.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좀 이따 누가 도와주기로 했습니까? 네, 러시아가 도와주기로 했죠.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 뭐다? 넬슨한테 발렸어. 그럼 이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오케이? 그럼 이제 프랑스 군의 사기는 지금 높았습니까? 낮습니까? 낮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끌고 일로 와서 여기에 있던 오스트리아 군하고 싸우는 겁니다. 나폴레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자, 지금 좀 있으면 누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언제 가야 돼요? 뭐 하기 전까지? 러시아 군이 오기 전까지 가서 오스트리아 군대만 있을 때 박살을 내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 나폴레옹 다 알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왜 이깁니까? 그죠?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죠. 그죠? 계속 이겼다는 얘기는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괜찮아요. 발려요. 왜 발립니까? 그래서 오늘 왜 이겼고 왜 발렸나를 갖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자, 보시면 아까 여기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9만 명이. 정확하게는 21만 명이 출발합니다. 21만 명을 7개 군단으로 나눠서 출발시키는 겁니다. 근데 20만 명이 42일 만에 1100km를 주파합니다. 빠른가요? 안 빠른가요? 행군하면 몇 킬로 행군해요? 40. 하루 40km 가잖아요. 쟤는 몇 킬로밖에 못 갔다? 하루에 한 25, 27, 8밖에 못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주 빠르다는 생각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당시엔 저게 대단히 빠른 속도입니다. 오케이? 그럼 대한민국 육군이 왜 나폴레옹 군대보다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왜 빨리 갈 수 있도록. 왜 친구가 나폴레옹 군대보다 이렇게 빨리 갔을까요? 포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지금 포를 누가 가져갑니까? 우리 전쟁하면. 네, 싣고 가죠. 트럭으로. 그 당시엔 트럭으로 싣고 가요? 못 싣고 가요? 못 싣고 가죠. 원래는 트럭은 그래서 포를 누가 가져오는 아십니까? 원래 강에는 없는 건데. 원래 포를 누가 가지고 오는 거냐면 민간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나르는 걸. 전쟁을 할 때 민간업자한테. 왜? 군은 그걸 못하기 때문에 민간업자가 날라서 가져오는 겁니다. 포를. 근데 그걸 갖다가 군인이 직접 가져가도록 한 게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위에서부터 프랑스가 한 건데 나폴레옹이 그걸 체계화시킵니다. 그래서 포를 가져갈 때 민간업자한테 안 맡기고 누구한테 가져간다? 군인한테 맡기가 되죠. 포병 출신인가요? 저 형님은 포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포를 갖다 분해해서 들고 가죠. 그러니까 포에 대한 뭐가 높아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식이 높아지죠. 나폴레옹은 여러분 무슨 출신입니까? 당연하게 코르시카시카점의 포병 출신이죠. 그래서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바뀐 거예요. 미리 답이 나오신 건데 정답은 아닌데 맞는 답이십니다. 자, 이제 한번 쫓아가 보죠. 이것만의 전파를 하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출발을 했는데 러시아군이 오기 전에 여기 지금 오스트리아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를 이렇게 삥 돌아서 포위를 해버린 거죠. 포위를 해버리니까 얘네가 당황해서 도망갈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남쪽밖에 없죠.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이 안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러시아군이 와서 도와줄 줄 알고. 근데 러시아군이 도와주기 전에 여기를 포위하죠.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갖다 나폴레옹한테 경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나폴레옹 황제랑 마크 장군이란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싸웠는데 얘는 8만 명 직접 전투. 총 군대는 20만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얘는 4만 명인데 얘는 500명밖에 안 죽었잖아요. 그죠? 피해가.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상민 전사 4천 명에 포로가 3만 명 다 잡힌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아까 이제 프랑스가 싸워야 되는 나라가 3개였잖아요. 하나 오스트리아, 하나 프로이센, 하나 러시아. 하나는 이제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오스트리아의 최정예 부대가 바로 울룸 전투에서 끝납니다. 이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셌던 국가는 어디라고 평가했었겠어요? 당연히 나폴레옹,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오스트리아죠. 그죠? 오스트리아 군대가 여기서 전부 프랑스군한테 죽는 것도 아니라 프랑스군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도 아니라 상치기도 안 났죠. 프랑스 군대. 그리고 전부 오스트리아 군대가 다 포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빈틈이 없죠. 엄청 재밌는 거죠. 다음 중 행군이 가장 느린 군대는 어느 걸까요? 우리 누님이 맞춰보세요. 로마 군단이 있고요. 독일, 오스트리아 군대가 있고 나폴레옹 군대가 있어요. 행군이 제일 느린 군대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럼 듣지 마요서. 자, 군대 갔다 오셨죠, 그죠? 어디가 제일 느릴까요? 제일 빠른 건 어딜까요?
얘네랑 속도가 비슷합니다. 제일 느렸던 건 얘네가 제일 느리죠. 아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왜 대한민국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보다 물론 차이가 나지만 더 빠른 줄 아세요? 갈 때 밥 싸가지고 가요, 안 싸가지고 가요? 그럼요.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보급병이에요. 자, 우리 트럭이나 증기기관이나 기계 동력이 나오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던 군대가 어딥니까? 몽고 군대. 왜? 몽고가 못 탔기 때문에. 말 타서 빠른 거죠. 두 번째, 뭐가 필요 없어서? 보급. 그죠? 걔네들 고기들 다 말 한 장에다 채워가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몽고 군대가 하루에 150km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군대가 몽고 군대고 하루에 150km 갑니다. 그 행군 주파 속도가 얼마나 강한 겁니까? 말도 안 되게 강한 거죠. 금방 이해되시죠? 근데 얘네는 보급병인데 독일, 오스트리아 보급을 하죠. 그럼 이땐 보급하려면 뭘 끌고 갔겠어요? 보급하려면 보급 그 수레 정답. 수레가 가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군대는 보급이 필요 없었겠어요? 아니죠. 쟤네도 보급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왜 로마 군대는 빠른데 독일, 오스트리아 군대는 늦어요?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알잖아요. 어머, 이게 로마가 옛날에 깐 길이래.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을 깐 거예요. 그 길 왜 깔았다? 전쟁 날 때 마차로 수송하려고 뭐를? 식량을. 이해가시죠? 그래서 로마는 그 길을 통해서 전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여러분 뭐예요? 독일, 오스트리아 군대보다 빠르죠. 왜? 얘네들은 기병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차피 뭐 하는 겁니까? 걷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군대는 뭐가 돼 있어요? 길이 있으니까 마차로 가는 거죠. 더 재밌는 얘기 할까요? 나폴레옹이 어디 쳐들어가다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개방납니까? 러시아 쳐들어가죠. 러시아 땅은 가보겠지만 눈이 조금 옵니까? 많이 옵니까? 많이 옳죠. 그럼 그 다음에 괜찮아요? 녹아요? 녹죠. 그럼 그 바닥이 완전 무슨 바닥 됩니까? 진흙바닥 되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를 쳐들어갔어요, 나폴레옹이. 근데 미치는 게 뭔지 아세요? 보병이 기병보다 빨라요. 당연하잖아요. 똑같은 진창이에요. 말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사람이 빠르지 거기에서는. 말은 무거우니까 푹푹 빠지잖아요. 금방 이해가시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가는데 보병이 기병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기병이 아예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 이렇게 가는 거죠. 독일, 오스트리아 군대가 수레를 끌고 가니까. 자, 그럼 나폴레옹은 저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들으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예?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러세요 지금? 예? 그렇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수레를 안 갖고 가는 거예요. 나폴레옹. 수레를 안 갖고 갑니다. 골 때리는 거죠. 그럼 벌써 이제 나폴레옹의 전법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수레를 안 갖고 가요. 그럼 뭐가 좋아지겠어요? 당연히? 그럼요. 기동성이 높아지죠. 빨리빨리 갈 수 있잖아요. 수레가 없으니까. 밥을 안 가져가고. 그럼 아침만 줘요. 나폴레옹 군대는. 그럼 점심하고 저녁은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 좋게 얘기하면 이제 뭐가 시작돼요? 네, 노략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지나간 군대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이 노략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혁명군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가는 데마다. 전표를 끊어주는 겁니다. 네, 전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폴레옹의 전투의 특징이 벌써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나폴레옹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폴레옹 전쟁의 특징 어떻게 해야 돼요? 속전속결. 보급병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 군데서 여러분 약탈 전표를 갖다 나눠주면 오래 나눠줄 수 있습니까? 못 나눠줍니까? 내가 이동하면서는 여기 전표 한 번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하면서 이동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있으면서 계속 전표 주면 나중에 괜찮아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모든 전쟁은 다 속전속결입니다. 러시아에서 추위에서도 졌지만 추위 때문에 러시아랑 뭐를 못한 거죠? 속전속결을 못했기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전쟁 방식이 이해가 되겠죠. 자, 나폴레옹 군대는 그럼 뭐가 없을까요? 또 이번에는? 자, 우리 등산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등산이 취미다. 등산하시잖아요. 그러면 텐트 없이 잠자는 걸 뭐라 그러죠? 비박. 그게 불어입니다. 그게 나폴레옹 때 나온 불어입니다. 네, 비박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비박하는 장면 보여드릴까요? 비박하는 장면이 이거거든요. 텐트 없이 우리 저 뭐죠? 뭐 침대, 침낭이나 이런 거 하나 딱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잠자는 거. 이거 비박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나폴레옹은 밥도 안 주고 텐트도 안 줬어요, 이 자식은. 그래서 여러분 저 당시에 저런 좋은 슬리핑백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가갖고는
볏짚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깔고 그걸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기동성이 높겠습니까? 비박하는데 이렇게 비박을 한 거예요. 나폴레옹 군대는.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왜 빠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뭐도 안 갖고 가겠습니까? 텐트도 안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텐트도 안 갖고 가고 밥도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전표 끊어서 얻어먹고 집단 접어서 덮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대 스피드라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의 첫 번째 특징은 육군이 뭐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병이 기동성이 뛰어나다. 그죠? 그럼 전쟁 형태는 뭘 할 수밖에 없다? 속전속결. 그럼 나폴레옹이 연결을 하겠죠. 야, 이거 속전속결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머리가 이제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폴레옹이 뭐 전략의 천재다, 전술의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원래 나폴레옹 군대의 특징이 뭔지. 사실 그게 진짜 전쟁사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 하나 제꼈었잖아요. 아까 어디 제꼈습니까, 우리? 그냥 듣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오스트리아 제꼈죠. 나폴레옹이 러시아가 오기 전에 오스트리아를 발랐어요. 그죠? 그럼 오스트리아 일부 군대가 남아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러시아 군대랑 합쳤겠죠. 오케이? 그럼 이제 걔네들하고 싸우는 게 바로 아우스트리츠 전투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군대 갖고, 이거 뭐라 하냐면 삼재회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무슨 뜻이겠습니까? 황제. 알겠죠? 황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때 왜 재밌느냐? 보면 전쟁이, 그냥 이건 뭐 전쟁 과정은 재밌는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는 나폴레옹한테 발렸죠. 발리고 나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드디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죠. 그러니까 러시아 왔을 때 지구전 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오케이? 지구전을 합시다.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군대 약점이 바로 뭐예요? 뭐 하면 어렵습니까? 보급병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구전 하면 안 되죠. 근데 러시아 황제가 러시아 총사령관은 동의합니다. 그럽시다. 근데 러시아 황제가 안 돼. 지금 발라버리자 하고 접니다. 그래서 이제 발리는 건데. 근데 러시아 황제의 판단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닌 거죠. 왜? 러시아 황제가 지구전을 또 왜 안 할까 얘도. 항상 우리는 전쟁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전쟁은 뭐가 더 중요하다. 보급. 러시아는 어디에서 왔어요 지금. 보급선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두 번째는 나폴레옹 다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나도 황제거든요. 특히 러시아는 동네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판 붙어보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발려서 러시아도 두 번째 발립니다. 러시아도 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나 아우슈트츠 전투에서는 마지막 하나가 뭐가 남았습니까? 오스트리아, 러시아 박살났잖아요. 남은 거 하나? 프로이센. 그럼 이제 프랑스가 프로이센은 여유 있게 두 번 전투에서 바르는 거죠. 군대도 이제는 나폴레옹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완전히 여유 있게 이기죠. 2천 몇 명 죽는데 얘는 2만 8천 명 죽고. 그죠? 얘네는 4천 명 다치는데 얘네는 1만 8천 명 다치고. 그래갖고 드디어 나폴레옹이 유럽을 갖다가 러시아와 영국을 빼놓고는 전부 다 평정해버린 겁니다.